자, 289쪽 보시죠. 289쪽. 용어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용어 정의. 일단 이 흐름은 이 정비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래에서 지우셨는데, 여러분들 머리에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운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필요하면 그때그때고 세 가지 사업도. 자, 용어 정의 한번 보세요. 자, 02번에 정비구역 보시면 정비사업 하려고 지정된 땅이 정비구역이고 그 아래 정비사업을 보시면 요거를 제가 이제 아주 정확히 했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서를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을 계획한 것으로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 정비구역에서 기반설도 고쳐주고 건축물도 고쳐주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번이 개선사업, 특수한사업 두 가지. 첫 번째가 도시 저속지원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것을 제가 달동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도시 저속지원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모습이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연철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서 그래서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을 잘 체크하시고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또는 제가 반쪽짜리라고 했던 단독주택 및 다세대가 비록 밀집한 지역이지만 기반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서 정비 기반설과 공동시설 확충 요 얘기만 나와 있지 주택 손댄다는 얘기는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 등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이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재개발이라면 열악밀집한 지역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은 열악밀집 둘 중에 하나 그걸 체크하시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등으로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를 보통의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이라면 작은 거 양호밀집이잖아요. 양호밀집인데도 이것이 정비 기반설은 양호 그러나 밀집도 노후빌설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이에요. 그래서 양호밀집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게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하는 재건축이다. 이렇게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대충 보셔도 됩니다.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이 되어야 요 이제 수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너무 많은데 이게 평소에 잘 안 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숫자 정도만 살짝 구별해 두시는 예를 들어 1번에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당연히 이건 노후불량술 아닙니까? 이런 거. 동그라미 2번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3번 보시면 넘겨보시면 3번 중에서도 니은번 중에서 그 아래 3번에 그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것이 결국 3번에 동그라미 4번 바로 위에 있는 거. 동그라미 4번 바로 위에 있는 3번. 동그라미 4번 바로 위에 있는 3번. 여기 숫자랑 동그라미 4번의 기억번 숫자랑 요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4번 위에 있는 3번 보시면 해당 건설을 준공의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을 건설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 이게 순수한 비용 분석만 따져서 노후연설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건데요. 여기 나오는 건물 수명을 40년으로 본다는 거. 40년까지 쓰면 충분히 쓴다. 건물 수명을 40년.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건물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건물 죽을 때까지 수명, 죽을 4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좋다 그랬죠? 그래서 40년까지 사용해서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이거는 부수지 않고 건물을 유지하면서 40년까지 쓰기 위해서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차라리 부셔버리고 새로 짓자. 유지가 아니고 그것이 부술 때 철거, 신축할 때 신축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철거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정비사업 안 하고 유지하면서 40년까지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새 건물 짓는 비용보다 오히려 크다라면은 새 건물 짓는 게 값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철거 신축할 수 있도록 노후연설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40년짜리인데 동그라미 4번에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노화된 건축물로서 이런 얘기 들어가 쪽에서는 다음에 어느 그 중에 기억번이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시도조를 정하는 기간이에요. 순수한 비용 분석할 때는 40년을 최대로 잡았습니다만 이렇게 미관을 해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 20에서 최대 30 사이, 20에서 30 사이에서 조례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노원철에 해당되는 요거랑 좀 둘을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개념에서는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을 둘을 구별하는 선에서 공부를 하시는, 둘을 비교해서 하셔야 돼요. 정비 기반설은 당연히 기반설의 한 종류입니다.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정비법에 관련돼 있는, 정비 생활과 관련돼 있는 이런 작은 기반설을 얘기해요. 반면에 그 밑에 공동 이용설은 기반설은 아닌 것 중에서, 기반설은 정비 기반설에 속하지 않습니까? 기반설 아닌 것 중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이게 공동 이용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설을 보시면 정비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생활 속의 기반설로 상상하시면 되거든요. 도로 같은 거 당장 정비 사업할 때 이제 뭐 낡았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도로 뭐 철도 이런 것들 아니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야 생활을 하죠. 공원이 있어야 가볍게 가서 산책을 하든지 하죠. 공용 주차장 필요한 거 공용 주차장 아니면은 공동구라면 예를 들어 뭐 전기통신 뭐 상수도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동구 같은 거 이 공동구 이 공동구가 다 국회법에 따른 그 공동구를 얘기하죠. 이런 공동구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각종 공급시설 등을 다음에 것도 쭉 있지만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기반설 중에 하나인 정비 기반설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공동이용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하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칙적으로 기반설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설은 누구나 쓰는 게 아니고 주민만이 쓴다는 점에서 일반 기반설과 달라요. 주민만이 공동으로 쓰는 걸로 공동이용설 중에서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요게 대표적이고 그 밑에 0까지도 한 번은 낸 적은 있어요. 보통은 법에 의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예를 들어 놀이터가 대표적인 공동이용설입니다. 놀이터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기반설이 아니죠. 아파트 주민들만 쓰는 거예요. 왜 아파트에서 그 놀이터 설치하고 관리하는데요? 그 돈으로? 마을회관? 그 마을 사람들만 쓰는 것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작업장이요. 공동작업장 쓰기로 돼 있는 주민들만 쓰는 겁니다. 기반설과 다르잖아요. 그 밖에 0에서 2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왔는데 특히 하나 뭐 원래 잘 내는 거 아닌데 하나 냈던 게 어떤 거라면 일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뭐 이런 수도 이런 것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있습니다만 특히 2번 갖고 한번 낸 적은 있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이자 시설을 얘기합니다. 아니 당연히 놀이터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듯이 아파트 내 뭐 타가소나 어린이집 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만 쓰는 게 우선돼 있고 경로당 마찬가지 경로당이면 그 아파트에 노인 주민들만 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다른 데 사는 사람들 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노이자 시설로서 들어가는 건데 그 전에 낼 때는 이 노이자 시설이 아닌 예를 하나 집어넣어서 공동시설이 아닌 예로서 물어본 적이 특이하게 나온 지죠. 그것이 유치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왜냐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노이자 시설에 속했었는데 여기에 몇 년 전부터 건축법에서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실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노이자에서 빠져나오면서 그거를 냈던 거라고. 지금은 유치원은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실에 들어갑니다. 노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유치원을 노이자실로서 설치했더라 아파트 주민만 썼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치원 아닌 지를 한번 물어보고 보통은 이제 그 색깔이 있는 거, 그 법에 나와 있는 거,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보통 돼요. 자, 대지 보세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정비선 대지라고 합니다. 그죠? 주택 단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파트 단지처럼 그 공동주택이나 부대복리설에 들어서는 일단의 땅을 단지라고 하는데 보통 주택단지는 주택법에서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정비법에서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단지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주택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딸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요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단지라고 합니다. 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해서 보통 우리가 단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만 쭉 뭐 주택법상 뭐 그런 단지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3번도 별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분리돼서 관리되게 된 각각의 단지를 공동으로 둘 이상, 일단의 토지가 둘 이상 있는데 이거를 3번처럼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전체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이건 뭐 뻔한 건데 보통 이렇게 주택법에 따라 한 단지를 1번처럼 주택단지라고 합니다만 5번처럼 주택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단지가 되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이것까지 단지로 봅니다. 지금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들어가 봤는데 나중에 주택법이 그 건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공동주택이라면 한꺼번에 30세대 이상 지을 때 주택법에 따라 짓거든요. 거기에 따라 지은 공동주택은 당연히 1번에 따라 단지고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면 30세대가 안 돼서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짓습니다만 보통 공동에서도 큰 건축법에 따라 간단하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나 연립 정도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 정도까지를 단지로 본다. 그런 얘기도 살짝 지금 제가 추가를 하고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도 많이 쓰는 개념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용어 중에는 아까 그 세 가지 정비사업 용어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아까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구별하는 게 세 번째 정도죠. 중요성으로 따지면.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 환지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하나만이었어요. 환지받을 사람은 정전 토지 소유자밖에 없어서. 근데 정비법에서는 땅 하나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건물과 대지 지분을 주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정비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재건축이냐 아니냐 재건축이 주로 예외니까.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재건축이 아닌 토사업과 재건축의 특수해서 재건축을 2번에서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이다. 그러면 개발법과 달리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얘기합니다. 또는이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 중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 들어가고요.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 들어갑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가요. 원래 물건 받을 사람들은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인데 지상권자는 나중에 오시면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니죠. 지상권자가 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그러나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지상권자만큼은 토지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 제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제일 비슷한 권리라고 봐서 사실상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서 상승 못하지 않습니까? 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가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도 그 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물건 받을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소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는 지상권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지상권자까지만.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재건축은 더 좁아. 재건축은. 그건 재건축 성격 때문에 좁은 겁니다. 재건축에서는 누구만 얘기하나요? 정비구역에 있는 정비구역 밖은 당연히 아니고 건축물 및 부수 토지니까 또는 아니고 밑이니까 건축물에다가 건축이 속하고 있는 부속 토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지상권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재건축이면 주로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생각하시라고 했고, 그럼 여기 재건축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거든요.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공동주택의 소유 관계는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건물에다가 대지 지분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만 토지만 지상권자 없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러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여기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 등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약속, 조합의 약속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의 약속을 규약이라고 하고 그 아래 시장소, 구청장 등의 약속을 규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가진 걸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은수, 구청장 이거를 이하 아래에서는 다 정비부서 아래에서 다 이 얘기가 나오면 시장소 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일 작은 사람이 시장소, 구청장, 자치자치도 포함해서 시장소 등이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용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기본계획 수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292쪽에 2절에 정비 기본 방침, 행정적인 수립한 방침 나중에 설정. 자, 02번에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요. 기본계획부터. 아까 우리가 틀을 좀 생각하시고 제가 기본계획 수립권자만큼은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그 아래 양가로 1번처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까지. 군수 없잖아. 군수 없다. 아까 써놨던 거. 특광시군 중에서 군수만 빠집니다. 적어도 시 이상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할 정도로 옛날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이라면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군이 만약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정도로 옛날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더라면 벌써 시로 승격했을 거예요. 일정 인구가 되면 시로 승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필요 없고 아예 수립을 안 하고 군에서도 나중에 이제 개별적인 개별적인 사업에 있어서 날 갔다 그러면 개별적인 정비계획을 위반하면 돼요. 기본계획 방향을 정할 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광 시장까지고 구청장이 아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관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라.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특이해요. 10년마다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기본계획 특징이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고요.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 일단 3번 보기 전에 그 순서대로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에서도 1번의 정비사업 기본 방향 등이 들어가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정비계획과 조금 비교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자세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9번, 10번이 정비 기본계획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9번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앞으로 어디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런 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0번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지금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기본계획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추진할지 이게 단계별로 수립하는 정비사업 추진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추진계획에는 괄호 속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이제 언제 어디쯤에 하겠다 그러면 그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부터 수립해야 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언제 어떤 정비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겠다. 이런 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정비사업, 정비계획부터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본계획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11번, 12번도 있는데 요거는 11번, 12번 이제 정비계획과 좀 구별하시라고 이걸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봐드리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즉 보통의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았다. 구는 처음부터 수립 안 하고 시 중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립해야 됩니다만 시 중에서 도지사가 판단해서 이쪽 시는 수립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만 이렇게 도지사 통제를 받잖아요. 대도시 이상이면 우리 관리기에서 받듯이 도지사 통제 안 받고 대도시장 이상에서는 다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3번에 5년 재검토. 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은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그래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들어가는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재검토하는 그 정도. 넘겨보세요. 여기서도 그 수립 절차는 나오는데 수립 절차에서도 이제 일부는 정비기과 비교해서 약간 차이 정도만 제가 나중에 살짝 해드릴 예정입니다. 넘기세요. 296쪽에 이제 정비계획 2반이 나오잖아요. 1반의 정비계획 2반. 이렇게 정비계획은 2반과 결정이 나눠져 있고 결정한 그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계획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2반 먼저 2반부터 나오는데 2반은 뭐 보통의 행정청인 시장군수 등이 한다 그랬잖아요. 양거리 1번입니다.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 있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이거를 구청장 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즉 구청장 등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위반했으면 본인이 구역지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듯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구청장이라면 본인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 계획만 위반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뒤에 이제 구역지정 파트에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구역지정한다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입안에서 이 구청장이 위반하는 경우만 나와 있지, 그럼 구청장이 아닌 시장, 군수나 자치대에서는 누가 위반한지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시군에서는 누가 위반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냥.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했잖아. 자치도 시군에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쓰신 분이 구청장이 하는 경우만 표현해놨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하는 것은 아예 빼먹은 거예요. 빼먹은 거. 이거 쓰는 사람이 빼먹은 거라고. 이거는 법에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책을 보면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긴 구청장 구에서만 물어봤지만 일반 시군이나 자치에서 한다면 그 사람이 위반하고 결정, 구역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어 지금. 여긴 구청장이 할 때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은 다 똑같죠. 뭐 거기 정비계획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개발계획 내용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 구체적인 구역, 면적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이제 정비계획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옆에 페이지 2번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뭐 쓸데없이 양은 많고 잘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지나가요. 이런 거 지나가고. 자, 299쪽 봐주시죠. 299쪽 보시면 299쪽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에서도 보세요.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제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 이것도 특광시장군수라고. 그래서 특광시장군수는 그 아래줄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따로 기억해야 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장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군수가 돼요. 이렇게만 나와야 돼.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아까랑 저 앞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요 사람이 결정하고 구역 지정한다? 아까 위반은 요 사람이 한다 그랬잖아. 그대로. 아까 빠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위반하고 결정하고 구역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자치도, 시군에서는. 그 대신 구청장 대신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아까 아이고 우리 두 번째 앉으신 분은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보세요. 제가 마스크 신경 쓰느라고 미리 좀 조언을 못 해드렸네. 공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도 해야 돼. 공부 합격하려면 공법 점수 안 나오면 공부 떨어져 그냥 시험에. 하여튼 공법이 재미있어지려면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돼. 이건 제가 11월 달 강의할 때도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난생 다 처음 들어오는 영어 자체가 난생 처음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공법이고 그 대신 여러 번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이게 재밌어진다라고 해서 처음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쯤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제 말 뜻이 뭔지 알 거예요. 왜 눈을 피해 맞잖아. 근데 처음에서 어렵다고 해서 이게 또 집중을 안 하게 되면 몇 번 반복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그냥 하시면 나중에 계속 반복되잖아. 어려울 때는 또 반복이요. 또 나중에 문제 풀고 또 핵심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 3월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서 제가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1, 2월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라. 어차피 늦게 시작하시고 만큼 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자꾸 이제 난생 처음 보면 이건 뭔 얘기인지 몰라. 뭔 얘기인지. 영어를 알아도 그 앞서 그 짜임새도 처음 듣는 건데 이건 영어부터가 처음 듣는 영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비글 지정했다 칩시다. 정비글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2번의 정비글 지정 효과, 정비글 지정 효과. 이제 정비글이 구체적으로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게 이제 개발구역과 비슷하죠. 결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중에서 지구단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인 것으로 보겠다. 일단 정비구역만 떼놓고 보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구역과 비슷하네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됐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도시지역, 비도시를 개발해야 되니까 도시지역까지 의제가 됐으면 여기는 도시지역은 의제가 안 돼요. 왜? 이미 도시지역이잖아. 이미 주상공을 전제로 하잖아.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의제할 필요는 없어서 그렇지. 지구단위계획구로 의제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는데 이 정비계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다면 그 부분에서는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가 됩니다만 반대로 정비구역 지정 안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정비구역으로 의제되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이미 지정돼 있고 아직 정비구역은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반대로. 근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도 언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텐데, 그죠? 이 지구단위계획에 어떤 내용,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더라면, 그러면 정비계획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전제로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해도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정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효과가 보통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3번에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그냥 보세요.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붙어 있는 정비구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떨어져 결합할 수도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주로 여기 지정된 기본적 효과가 4번의 행위제한 얘기예요. 4번의 행위제한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비구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정비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그쪽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처럼 차이점만 살짝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주로 통제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통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통제하는 게 그쪽이랑 같은데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면은 원래 통제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만 통제하는 거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의 행위제한의 얘기는 양가로 1, 2번을 통해서 허가 대상 이제 구별해 보시는 건데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하는 그 효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1번 정비구역에서 그러잖아.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하나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은수가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가 허가권자가 되는데 허가 대상이다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이라면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거의 같다 그랬어요. 차이점만 아신다면 박스 1번 건축물의 건축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 건축 포함 똑같죠. 용도 변경까지입니다. 대수선이 없다는 것만 차이점이에요. 대수선만 없잖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건축과 용도 변경만 나와 있으니까 대수선이 없다. 대수선 X. 그래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정비구역에서 한다 그러면은 허가 대상이 처음부터 아닌 것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차이점은 낼 수는 있지만 내지는 않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허가 불허가만 잘 구분을 했는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른 것 똑같아요. 동그라미 7번까지 똑같고 임의사항 중에서도 여기 뭐 동그라미 2번에 안전조치를 위한 것은 안전조치를 위한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겠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 허가 대상 아닌 것도 똑같습니다. 개발법이랑.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 상세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그 정비구역과 도시개발법과의 차이점만 아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여기서도 기득권 보호 이런 거 똑같잖아. 예?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기득권자부 둘 다 똑같이 30일 내에 신고하라. 30일 내에 신고하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차이점이라면 이거 정비구역 지정 전에 여기만 나와 있는 얘기라면은 그것이 그 밑에 있는 박스예요. 그 밑에 있는 박스예요. 참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 나와 있는 거. 참고의 제목이 정비구역 지정 전 개발행위 제한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지정되자마자 통제하는 것이고 요거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비적으로 통제하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수많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다 통제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구역 지정 전에 통제를 한다는 원래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직접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좀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투기랑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한다면 무엇만 하느냐 두 가지만 하는 거. 자, 참고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소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기 소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제하는 건데 어디에서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 됐든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면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지정하니까 둘 다 구역지정 전이 되거든요. 그죠? 구역지정 전일 때는 3년 내 기간을 정하여 다음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꼭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제한할 때도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을 제한할 수 있냐? 이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건축의 건축과 토지분할. 그리고 이 책에 역시 안 나왔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결국 하고 싶다 그러면 제한했을 때 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 두 가지만 제한하면 제한되는 게 할 때는 허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수많은 허가 대상과 달리 여기는 두 가지만이고 이 두 가지가
투기랑 직접 관련된 두 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정해 주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투기랑 관련된 거. 투기랑 아주 제일 많이 썼던 거. 건축을 가지고 토지 분할 두 가지만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많이 썼죠. 단독주택 멀쩡한 거 부셔버리고 조그만 공동택을 여러 가지 지어서 싹 분할해버리는 거. 분양해버리는 거. 건축물 소유자수 쭉 늘고. 토지 분할을 통해서 소유자수를 늘리는 거. 소유자수를 직접 늘리는 두 가지. 요것만 통제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통제 안 합니다. 그렇게 구별해 보시는.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도 내용에 비해서 이거는 뭐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덜 나오니까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만 됐고. 예. 자, 그러면 307쪽 봐주세요. 307쪽. 307쪽을 보시면 이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여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라면은 이것이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여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아까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위반 단계에서. 지금 우리 위반 단계하고 구역 지정 이후의 효과까지 좀 봤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약서를 보시면 요거는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그 요약서는 이제 지금 인쇄 중에 들어갔대요. 들어갔으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는 제목이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는 안전진단으로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안전진단을 해보고 정비계획 위반하라는 얘기인데 어느 사업에서만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할 때만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예의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 재건축할 때 이 큰 아파트가 요게 과연 아직은 양호한지 양호하면 재건축할 필요 없잖아. 재건축을 할 만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진단을 해봤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주로 아파트 다루는 정비사업이 재건축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에서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이라면 애초에 틀리고요. 자,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01번에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즉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청이 이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할 사람이면은 아까 시장소 구청장이죠. 시장소 등이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럼 수립 시기가 수립할 때 이제 2번부터 하니까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반권자인 시장소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건축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재건축할 사람들은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그게 양가로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다음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 박스의 세 가지 경우가 다 당사자가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이거를 사유를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복잡한 걸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런데 신청할 때는 적어도 요건은 다 똑같아요. 10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이 10분의 1 이상 동의, 10% 동의가 정비법에서 나오는 동의권이 이게 제일 낮거든. 제일 낮아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고 이때 다시 위에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도 우리 비용 부담은 주민 제한에서도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재건축 위반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하니까 이 안전진단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위반권자가 스스로 내는 게 원칙이지 시장소가 내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요청한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는 예외가 되지. 원칙은 시장에서 위반권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은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이 그 2번의 안전진단 대상을 얘기하는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주택단지의 건축물. 여러분 주택단지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 그랬어요? 공동주택. 부대복리설 있잖아. 부대복리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그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게 이제 부대시설이고 아파트 내 뭐 상가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 다 해요, 다 해 그거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이면 다 합니다. 그러면 단지 밖에 있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단지 밖에는 안 해요. 주로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단지 내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지 밖에 있는 단독주택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포함되더라도 단독주택은 작은 것이라 안 합니다. 큰 거 가지고 옛날부터 해왔다니까 안전인단 할 만한지 아닌지. 그래서 단지 내의 건축물이지 단지 밖에 있는 건축물은 재건축 한다래도 안전인단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지 내의 건축물이 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영의전은 다음의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다. 다음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지 내 건축이라 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다니까. 시행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거 안 하죠. 시행자가 할 때 돈이 들어가는데 보통 안 한다고 하니까 안 할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할 수 있는 경우로. 왜 안 하느냐?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어서 해봐야 하느냐? 할 필요가 없어서 뭐하러 돈 들여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끔 제 지문에 등장했는데 얘기하시면 된다니까. 동그라미 1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서 인정한답니다. 이미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붕괴돼서 이걸 안전을 해봐야 합니까? 당장 재건축해야지. 얼른 해야지. 붕괴됐는데. 에? 이번에 주택의 고지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에서 인정했어요. 붕괴된 건 아니지만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도 안전하면 사용하죠, 그죠? 사용해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그러지.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사용금지가 필요한데 뭐는 해봐야 합니까? 에? 그리고 3번째가 노후 분야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녀 건축물 뒤에 건 안 봐도 돼요. 세대 이상 이런 건 그저 자녀 건축으로서 영의정하는 기준인데 이거 안 봐도 돼 그냥 대충.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노후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녀 건축물 이 얘기 나오면 안 해도 된다. 아니 지금 재건축도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노후 건축물 그 재건축에 특유한 노후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땐 그게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도 막상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 가서 옛날엔 노건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새 건물 새로 짓고 그래서 오히려 노건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건설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데 이미 충족했대요. 이미 했대. 그럼 재건축할 수 있네 이제. 나머지 건축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충족했으니까. 자녀 건축으로 할 필요 없잖아. 자녀 건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4번째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에서 인정한다. 자,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곳의 건축물이에요. 이런 얘기 나와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조합원에게 주는 거하고 일반 분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 학교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요건을 같이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입도로 확보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됐대요. 그럼 여기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정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땅이 돼버리는 거야. 불가피한 곳이라. 안전나라를 해서 못하겠다면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할 필요가 있냐? 없다. 그리고 5번째가 건축물의 안전 등급이 책이 없어요. 안전 등급이 D2급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안전 등급이 영어 D, 영어 D라면 미흡이에요, 미흡. E면은 불량이에요, 불량. 그쪽 이게 시설물의 안전 등급법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됐는데 추가된 거를 역시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해 추가돼서 반영 못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추가된 건데 쓰신 분이 또 깜빡했나 봐 이걸. 우리 공법에서 유일하게 영어 나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공법 저한테 배워서 그렇지 저처럼 옛날부터 공부를 해온 사람은 진짜 영어 보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거 나왔을 때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야, 드디어 영어를 쓰는구나. 여러분, 법은 국민을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원래 안 쓰는 거라고. 우리 제곱메타도 제곱메타 이렇게 안 써요. 그냥 한글로 제곱메타 그렇게 써놓지. 영어 모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국민 법에 따르라고. 그런 점에서 영어를 안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D2는 이제 우리나라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ABC급이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D급이나 E급 정도 되면. 그래서 혹시 이게 새로 신설된 것이라 이거를 갖고 혹시 문제를 낸다 그냥 뭐 A, B, C, D 중에서 D1이니까 이게 뭐 노을나설 정도에 해당된다라면은 이렇게 이 정도가 돼서 이미 이 정도로 망가져서 이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참 망가진 거니까 그죠? 굳이 D를 기억하신다면 C만 해도 이거는 해야 되잖아 안전진단을. 맞아. 아이 뭐 D라 이렇게 했듯이 D. 이거 애들 말 중에서 뭘 못 알아들어갖고 자꾸 쳐다봐요. 그 말하기가 곤란한데. 애들한테가 이거 지저분하다가 D라 이렇게 할 때 그 D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하는데 참 이런 거 참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예? 지저분하다 할 때 D라 할 때 됐어요. 그렇게 보시고 3번의 구체적인 안전사 절차 그거는 나중에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데 의무적으로 시장의서가 이제 안전단 전문기관 지정을 해서 안전단을 실시하고 입안권자 시장의서가 실시하고 안전단 나왔을 때 그것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제 재건축 입안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결정해서 입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이제 윗사람에게 잘했는지 보고를 하게 되면 바로 윗사람이 시도에서가 통제하는 규정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흐름대로 이제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정도 살짝 말씀드리는 얘기가 309쪽까지 4절 전까지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나중에 살짝 추가할 때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에는 딱 쉴 때 됐네 그죠? 쉬세요.